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잠들기 전 듣기 딱 좋은 전래동화, 잠따정과 함께 포근한 밤 보내보아요. 예순 넘어 찾아온 봄. 복순이 이 여자는 나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예쁘지도 않지. 가진 것도 없지. 볼품 없는 저 여자를 내가 걷어줬으니 밥이라도 얻어먹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며 사는 거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이나 받겠소? 자고로 여자는 사내 하나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법인데 복순이는 나 같은 남자를 만난 걸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할 거요. 이 이야기는 이런 망나니 같은 남편 옆에서 평생을 버텨낸 60세 여인의 이야기랍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봄이 온다 믿었던, 그러나 정작 봄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그 여인의 이름은 김복순이었지요. 옛날 옛적 산 너머 물 건너 작은 초가마을에 복순이라는 13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복순이는 강원도 깊은 산골,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났어요. 겨울이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여름이면 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 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오는 그런 외집 마을이었지요. 복순이의 아버지는 몸이 약해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어머니는 그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쉬는 날 하루 없이 몸을 혹사하며 사는 분이었답니다. 그러니 마지로 태어난 복순이가 어릴 때부터 어깨에 지고 가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복순이는 철이 들기도 전부터 갓난쟁이 동생을 등에 업고 다녔어요. 동생이 울면 달래고, 배가 고프다면 자기 밥을 덜어주고, 밤이면 동생 손발이 차지 않도록 자기 몸으로 끌어안아 재웠지요. 아침이면 부엌에 나가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고, 저녁이면 어머니 대신 저녁상을 차렸어요. 서당에서 공부하다가도 집안일이 밀리면 중간에 돌아와야 했고, 친구들이 산에 나물 캐러 간다 할 때에도 혼자 남아 빨래를 널어야 하는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래도 복순이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일이 없었어요. 그저 그게 자기 몫이다 생각하며 묵묵히 부모님을 도왔지요. 얼굴은 빼어나게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눈매가 맑고 인매가 단정해서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리는 인상이었어요. 손끝이 야무져서 무엇이든 한번 배우면 금세 능숙하게 해냈고, 남에게 빈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법이 없어서 동네 어른들은 복순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정말 그녀의 이름처럼 복순이는 가족들에게 복과도 다름없는 소중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세상이란 게 참 묘한 것이어서 복이 따를 것 같다던 그 아이에게 정작 복은 좀처럼 찾아오질 않았어요. 복순이가 18살이 되던 해 친정집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아버지는 끝내자리에 알아누우시고 밀린 빚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지요.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 소리가 문 밖에 있는 복순이 귀에도 또렷이 들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복순이를 조용히 불러 앉히고는 말했어요. 복순아, 저 밑 고을에 채만석이라는 사내가 있다. 그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구나. 그 집안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도
적어도 우리 집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 같더구나.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이러하니 에이미는 너가 더 넓고 좋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살았으면 한다. 그리고 너가 시집을 가면 우리에게 들어올 혼례품이 우리 가족 전체를 오랫동안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구나. 복순이는 아무 말도 없이 살이 다 까지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옥수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가족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복순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한편 동네 사람들은 복순이와 만석이의 혼담 이야기가 돌자 서로 다른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어떤 이는 만석이가 게으르고 술만 좋아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주 남자답고 재치 넘치는 사내라고 했지요. 아이고, 만석이 그 사내가 뭐가 어때서? 젊은 사내가 술 한잔 마시는 게 뭐가 대수야? 나도 젊을 때 그랬고, 네 아버지도 그랬어. 사내란 게 원래 좀 거칠어야 사내지. 계집처럼 얌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만석이가 일을 안 한다고? 장가 들고 자식 생기면 저절로 철들어서 일을 할 게다. 세상 어떤 사내가 결혼 전부터 반듯하겠느냐. 그리고 만석이가 참 키도 크고 잘생겼지 않느냐. 여자가 잘 내조하면 남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 사람을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 쓰나. 그런 거 다 따지다간 평생 시집도 못 가. 그렇게 동네 어른들은 만석에 대한 우려의 말들을 그저 흘려들었어요. 게다가 만석이가 혼담을 넣을 때 아주 예의 바른 척 했기에 복순의 부모님은 그 소문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혼론날 당일, 복순이는 친정 어머니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비단 저고리를 처음으로 몸에 걸쳤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지요. 거울 앞에 선 복순이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가슴 한켠을 짓누르는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혼례 음식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고 동네 안악들이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 속에서 복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했답니다. 그런데 혼례가 끝나고 신랑이 신방에 들어왔을 때 복순이가 맡은 것은 꽃냄새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코를 찌르는 술냄새였지요. 만석은 이미 혼례 음식상 앞에서 술잔을 거듭 들이켠 상태였고 아주 고지망태가 되어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왔어요. 복순이는 온 몸이 얼어붙은 채로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공포와 긴장감을 말없이 견뎌냈어요. 그렇게 만석이 복순이에게 다가왔고 만석과 복순은 결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복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힘겨운 밤을 보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이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어젯밤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난 또 뭔 일인가 했네. 복순아, 사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술도 마시고 큰 소리도 칠 수 있지. 너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게 문제인 것 같구나. 우리 만석이가 좀 거칠긴 해도 속은 나쁜 애가 아니야. 마음은 여린 아이거든.
그냥 표현을 좀 서툴게 하는 거지. 아내인 네가 곁에서 잘 다독여주면 달라져. 남자란 게 다 아내하기 나름이란다. 복순아, 시집 와서 첫날부터 이런 거 따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다 생각하고 너의 행실부터 챙기거라. 복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네 한마디를 입 밖에 내댔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네라는 한마디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복순이가 해야 할 말의 전부가 되어버릴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결혼 후 복순이의 하루는 어둑어둑한 새벽에 시작되었어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만석이 해장을 할 수 있게 술국을 올렸지요. 만석이 일어나기 전에 밥상이 차려놔야 했고 반찬 하나하나가 만석 입맛에 맞아야 했어요. 만석이 밥을 먹는 동안 복순이는 곁에서 수저를 내밀고 국온도를 살피고 표정을 살폈지요. 남편의 기분이 오늘 어떤지는 아침 밥상 앞에서 판가름이 났거든요. 상을 물리고 나면 복순이 자신이 밥을 먹을 틈도 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만석은 그 사이 마루에 드러누워 기지개를 켜거나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섰지요. 일터로 떠나는 건 아니었지요. 복순은 아침상을 치우자마자 빨래터로 일을 하러 갔어요.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복순이 뿐이었지요. 한편 남편 만석이의 하루는 아주 달랐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섰는데 밭으로 일을 하러 가는 날은 아주 드물었지요. 장터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술 한 잔을 기울이고 그게 2잔, 3잔이 되어버리는 날이 많았어요. 만일에 술 먹을 돈이 모자라면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복순이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쥐막에 앉아 모름판에 끼어드는 일도 잦아졌고 빈손으로 들어오는 날보다 빚을 지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만석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들어왔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복순이는 두려움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지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통째로 엎어버렸고 아이들이 눈에 거슬리면 소리를 질러댔어요. 복순이가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대드냐며 더 크게 목청을 높였지요. 그럴 때마다 복순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들 넷을 건너방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한번 내쉬고 혼자 깨진 그릇을 줍고 엎어진 밥상을 치웠지요. 그날 밤도 복순이는 남편 만석을 피해 건너방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복순이는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벌벌 떠는 아이들을 천천히 한 명 한 명 어루만져 주었어요. 본인도 무섭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지요. 그렇게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다 보면 이상하게도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지요. 남편 만석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만석은 버팀의 이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복순이를 붙들어 세운 건 오로지 방 안에서 천사같이 잠들어 있는 4명의 아이였어요. 이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서당에 가야 하니까, 엄마 없이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날은 막내가 자다가 기침을 하면 복순이가 벌떡 일어나 등을 토닥이고 물을 먹이고 다시 눕혀 이불을 여며주었지요.
그 작고 따뜻한 등을 손바닥으로 느끼는 순간만큼은 오늘 엎어진 밥상도 오늘 들은 욕설도 잠깐은 잊혀졌어요. 복순이는 막내 곁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아이가 다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 밥 지을 쌀을 안치고 남편 만석의 술국을 준비해 놓았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복순이의 몫이었답니다.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주고 품삯을 받았고 농사철에는 품팔이를 나갔으며 이웃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맡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아이들 학비와 쌀값을 아끼고 아꼈어요. 번 돈을 남편 만석이에게 다 보여줬다가는 술값과 노름값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가 노화로 몸이 불편해지자 그 병수발까지 복순이가 도맡았어요. 약을 다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돌려드리고 똥오줌을 받아내며 밤새 곁을 지켜야 했지요. 그 사이에도 만석은 여전히 나다니며 술을 마셨고 노름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농장일이 비거나 품팔이가 없는 날이 생기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복순이는 마음 한켠이 괜히 들뜨곤 했지요. 오래 못 본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고 외손주들 얼굴 한번 보며 좋아할 부모님이 생각났거든요. 그렇게 어느 늦은 봄날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고 작은 보자기에 보리개떡 몇 알을 싸넣었어요. 그리고 술 냄새 풍기며 누워있던 만석 눈치를 한참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답니다. 오늘은 품일도 없고 해서 애들 데리고 친정에 잠시 다녀오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도 손주들 얼굴 본 지 오래되셨고 저녁 전에는 얼른 돌아올게요. 아침이랑 점심상은 미리 차려놓고 갈 테니. 뭐? 친정을 가? 지금 네가 아주 팔자가 좋아서 난리가 났구만. 어디서 논 국리질이야? 여자가 시집 왔으면 시댁 귀신이 될 생각을 해야지. 친정 드나드는 버릇 들면 집안 망하는 거 몰라? 그리고 네가 집 비우면 내 밥은 누가 차리고 술국은 누가 끓여? 내가 굶어 죽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네가 지금 친정 가서 내 욕이나 실컷 하고 오려는 속셈인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여자가 남편 두고 바깥바람 들면 눈깔부터 달라지는 법이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고 술상이나 좀 가져와. 복순이는 결국 친정에 가져가려던 보자기를 다시 풀어버렸답니다. 이게 내 팔자인 게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요. 참는 것이 미덕인 사회였고 특히 그 잣대가 여자에게는 더 잔인하고 강력했지요. 복수는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여자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그렇게 외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친정에 갈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가뭄에 콩이 나듯 친정집을 찾아가는 날이면 참아두었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곤 했어요.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이미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복순이는 어린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지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서방님이 매일 술 먹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부셔. 아이들 앞에서 밥상 없는 건 다반사야. 나는 어쩌면 좋아.
어머니, 나 진짜 못 살겠어. 몸이 너무 힘든 게 아니야. 그 사람 눈치 보는 게 오늘은 또 어떤 날일까? 아침부터 가슴 졸이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고 아이들 재우고 나면 혼자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머니,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내 팔자야? 복순아, 이 애미가 우리 복순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잘 먹으라고 시집 보내놨더니 왜 이렇게 볼이 홀쭉해진 거니? 손은 또 왜 이렇게 내 손처럼 거칠어졌어? 엄마도 너가 그냥 다 훌훌 털고 그 집 나와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있잖아, 복순아. 네가 만석이를 버리고 나오는 순간 세상이 만석이 편만 들어. 그게 억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이 원래 그래. 아이 넷 딸린 여자가 남편한테 버려졌다고 하면 손가락질은 여자한테만 가게 돼 있단다. 장에 나가도 우물가에 나가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손가락질은 죄 없는 아이들한테도 가게 돼. 아이들이 서당에 가도 커서 혼처를 구할 때도 어미가 문제가 많아서 남편한테 버려졌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어미도 마음이 아파. 한참 동안 두 모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복순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고 복순이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펑펑 울며 어깨를 들썩였지요. 위로가 되는 말도 해결이 되는 말도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잠깐 동안 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전부였답니다. 복순이는 해가 기울기 전에 일어나 눈물을 닦았어요. 남편 저녁을 차리러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복순이의 친정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도 복순이에게 고운 한복 2벌을 건넸어요. 복순이가 시집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새 옷 한 벌을 사본 적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장이 서는 날이면 아이들 것, 남편 것, 시부모님 것을 먼저 챙기고 나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일이 없었지요. 사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농산일을 하다 보면 온 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들기에 이쁜 한복은 입을 엄두도 못 내었지요. 물론 친구들과 나란히 앉아 웃으며 수다를 떨어본 기억조차도 거의 없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어요. 복순이의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손마디가 굵어졌으며 허리가 조금씩 굽어갔지요. 큰 아이가 장가를 가고 곧 둘째 딸도 시집을 갔지요. 복순은 자기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까지 장가를 가고 이제 그 집에는 머리가 완전히 새하얘진 60살 복순이와 남편 만성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복순이는 자기 삶의 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긴 겨울 속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순이는 본인이 겨울 속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 커서 시집장가를 간 것이 복순의 봄이었고 남편이 술 마시고 가끔 집에 돌아오지 않는 밤이 복순이의 봄이었지요. 그렇게 꽃다운 나이 18살에 시집을 온 복순은
18살 손자를 둔 60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복순이가 하루 종일 빨래터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평소보다 빨래감이 많았어서 품삯도 더 많았지요. 복순의 손은 감각이 없을 만큼 얼얼하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귀여운 손자 손녀들 맛있는 걸 사줄 생각에 마음만큼은 따뜻했지요. 큰 손자는 엿을 좋아하고 둘째 손녀는 호떡을 좋아하고 막내는 뭘 줘도 두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당 한가운데 만석이 우두터키 서 있었어요. 복순이는 멈칫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른 저녁에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거든요. 만석은 복순이를 보자마자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무언가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듯 했지요. 그러더니 만석이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복순이는 찜찜했지만 그냥 일단 부엌으로 갔지요. 남편 만석이 배고프다고 깽판을 치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방 안에서 만석이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롱 여닫히는 소리, 이것저것 꺼내놓는 소리. 복순이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복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그 서늘함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만석이 손에 천조각에 둘둘 말린 꾸러미 하나를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복순이가 장롱 깊숙한 곳에 40년 넘게 모아온 품삯이었지요. 복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그 돈 제발 내려놓아요. 40년 넘게 이 동네 저 동네 빨래감을 받아다가 손이 터지도록 물에 담갔다 빼서 번 돈이에요. 농사철에 허리가 끊어져라 남의 밭에 나가 품팔이한 돈이고 오늘처럼 빨래터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서 번 돈이라고요. 한 푼이라도 쓰고 싶을 때마다 참았어요. 장에 가도 내 것은 하나도 못 샀어요. 애들이랑 당신 먹일 음식과 새 옷만 샀지. 내 저고리야 못해 입었어요. 이거 모으는데 무려 40년이라는 내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돈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손지들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선 그 돈 단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내려놔요. 오늘 받아온 품삯 다 드릴 테니까 제발 그거 내려놔요. 요란 떨지 말고 목소리 낮춰. 돈이 생겼으면 남편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숨겨놔? 부부 사이에 돈을 숨겨? 그게 말이 돼? 이 집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하지. 네가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이 돈을 모았다고 우쭐대는데 그거 어차피 당신 할 일 한 거잖아? 집안 살림이 당신 목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야단이야. 나는 이 집의 가장이야. 가장이 집안 돈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 돈 숨겨놓은 건 당신 잘못인 거야. 부부 사이에 돈을 몰래 감춰놓고 그게 정상이야? 내가 왜 숨겼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품삯을 받아오는 대로 당신이 술만 마시고 노름판에서 다 잃을 것 같아서 숨긴 거예요. 여보, 제발 그 돈 돌려줘요. 나 참 어이가 없네. 한 집의 가장을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4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을 못 믿어? 이러니 집안이 이 꼬라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나도 할 말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알아? 맨날 똑같은 반찬, 맨날 똑같은 잔소리, 항상 쪼달리는 집안 살림. 나도 사람이야. 좀 숨통이 튀어야 살 거 아니야? 나는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할 일이나 해. 복순이는 그렇게 40년 평생을 고생해 모은 돈이 만석과 함께 사라지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부엌으로 들어와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 집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건 알고 있었고, 내 육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지. 아무리 그래도 40년 넘게 한 푼 두 푼 남편 몰래 모아온 저 돈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막내 출가시키자마자 저 돈 가지고 저 먼 산골짜기로 도망가야 했어.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 하나 사서 혼자 농사나 지으면서 살 걸 그랬어.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후회와 서글픔으로 가득 찬 혼잣말을 하면서도 복수는 여전히 남편 만석에게 줄 술국을 끓이고 셋째 딸 집에 가져다 줄 묵은지전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50살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복수는 허리를 바늘 100개로 찌르는 듯한 통증도 안고 살고 있지요.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어요. 18살에 시집 와서 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거든요. 한편 손에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돈이 쥐어지자 만석은 발걸음부터 달라졌지요. 이번에 만석의 발길이 향한 곳은 평소 드나들던 장터 끝자락의 주막이 아니었어요. 평소라면 감히 문 앞에도 서보지 못했을 장터에서 한참 벗어난 큰 길 쪽에 자리한 고급 술집으로 향했답니다. 기와지붕에 붉은 등이 처마 끝에 줄지어 달린 곳이었어요. 지나다니며 눈으로만 흘깃거리던 곳이었지요. 만석은 거대한 대문을 두 손으로 힘껏 열고 들어섰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장터 주막에 퀴퀴한 술 냄새가 아니라 고급 향초의 향기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마담과 기생들이 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만석을 안내했지요. 만석은 해벌레 하면서도 거만을 떨며 돈꾸러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지요. 여기서 제일 비싸고 좋은 술로 내와라. 안주도 최대한 넉넉히 가져와라. 기생도 여기서 제일 이쁘고 어린 것들로다가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만석이 알딸딸하게 술에 취해 가던 그때 처음부터 방 한켠에서 만석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바로 옥면이라 불리는 기생이었지요. 나이는 22살. 이 집에서 가장 영악하고 무서울 만큼 눈치가 빠른 기생이었지요. 눈웃음 한 번, 질문 단 한 번으로 사내의 주머니 사정과 성격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지요. 옥면은 대문을 들어서는 만석을 처음 봤을 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봤지요. 옷은 허름한데 돈 쓰는 손놀림이 크고 눈빛은 들떠 있고 주변을 의식하며 일부러 과시하는 품이 역력했지요. 분명 돈은 많은 듯한데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저 큰 돈을 직접 벌었을 것 같진 않고 조금만 꼬시면 모든 돈을 자신에게 퍼주겠구나 하는 계산이 딱 나왔지요. 옥매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손님 중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있는 척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낮은 자존감과 결핍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눈웃음 찡긋 한 번이면 충분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기생 옥년이라 하옵니다. 혹시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람 마음을 눈빛 하나로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셔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별의별 사람 다 봤잖아요. 근데 서방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세상 듬직하고 남자다운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어떻게 이런 분을 제가 몰랐을까? 길거리에서 마주쳤다면 뭐에 홀린 듯이 서방님에게 말을 걸었을 거예요. 서방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만석은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만석은 갑자기 자신이 조선의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삐까번쩍한 기와집에서 이렇게 어리고 이쁜 여인이 본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주 감개무량한 게지요. 평생 변변한 돈벌이도 없이 동네에서 소문난 술고래들과 몰려다니면서 술만 퍼마시며 살아왔는데 이제 복신의 등에만 엎여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생 옥년을 데리고 멀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복순이와 보낸 수십 년의 세월도, 4명의 자식도, 귀여운 손자 손녀들도 그 어떤 것도 만석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년아, 나는 오늘 밤 운명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 내 나이 60이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쩜 이렇게 돌아 이제야 만나게 된 게냐? 옥년이 뱀 같은 영악한 미소를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셨다니 소인 너무 행복합니다. 다만 저는 기생이옵니다. 저는 매일 밤 이곳에서 동네 나으리들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나와 함께 오늘 밤 이곳을 나가자. 그리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저는 이 기생집에 빚이 있사옵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저는 이곳을 죽어서나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빚이 얼마인 게냐? 오늘 밤 당장 그 빚을 청산하고 나와 함께 떠나자. 옥년은 만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걸 깨닫고 속으로 킥킥댔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담 기생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담에게 줘야 할 빚을 더 높게 부르라는 것이었지요. 그럼 마담과 옥년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진 빚은 금 20냥 정도이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평생 갚지 못할 금액이지요. 금 20냥이든 100냥이든 나에겐 상관이 없다. 난 오늘 밤 온전히 너를 갖고 싶다. 그리고 만석은 금과 엽전이 든 보따리를 바닥에 펼쳤어요. 옥년과 마담이 침을 흘리며 눈이 휘둥그레졌고 만석은 금 20냥을 골라 마담에게 건넸지요. 이렇게 큰 돈을 너무 쉽고 빠르게 건네주는 만석을 보며 옥년은 속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머저리 같은 바보가 다 있나 싶었지요. 옥년은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아주 기뻤습니다. 돈이 바닥날 때까지 잘 조종하면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옥년은 짐을 싸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까까지 만석 앞에서 짓던 얌전하고 따뜻한 미소가 싹 사라졌지요. 옥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옷가지 몇 벌, 폐물 몇 개, 그리고 오래전부터 따로 챙겨두었던 작은 주머니 하나. 그 주머니 안에는 옥년이 몇 년에 걸쳐 손님들한테서 조금씩 빼돌린 비싼 장신구들이 들어있었지요. 짐을 싸면서 옥년은 속으로 계산했지요. 만석의 저 보따리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 금 20냥을 빼고 나서도 꽤 남아 보였어요. 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잘만 하면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졸으면 어떻게든 돈을 더 구해올 것 같기도 했어요. 옥년은 짐 보따리를 단단히 묶으며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표정을 다시 가다듬었지요. 눈가를 살짝 적시고 입술을 조금 깨물고 방문을 열었답니다. 서방님,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물론 떨린 척이었답니다. 만석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환하게 웃으며 앞장서서 걸어갔지요. 옥년은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속으로 조용히 비웃었어요. 장터에 가까워지자 만석이 옥년을 한 주막의 평상에 앉게 하고 말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안녕을 고하고 오겠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생 존중받지도 못하고 살아왔어. 난 그런 안주인과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소. 이렇게 늦게라도 내 운명의 반려자를 만났으니 내 과거의 그 족쇄 같은 인연을 단번에 끊어내고 오겠소. 옥년은 만석이 하는 말이 지겨웠는지 하품이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만석이 집으로 돌아오니 복순이는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만석이 좋아하는 술국과 각종 반찬들이 밥상에 놓여 있었지요. 만석은 방에 들어오더니 앉지도 않고 복순이에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이지요. 나 오늘 밤 떠날 거야. 이 집구석에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사실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오래 참았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게 여자가 할 일 아니야? 근데 있잖아. 한 가지는 고마워. 그 장롱 속에 40년 넘게 돈 모아둔 거. 그거 덕분에 내가 좋은 여인을 만났거든. 진짜 내 운명의 사람을 만났어. 당신은 평생 나랑 살면서 내 가치를 한 번도 알아준 적이 없잖아. 맨날 일하고 와서는 피곤해서 곡소리나 해대고 말이야. 근데 그 여인은 나를 딱 보자마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봤어. 그게 인연이라는 거야. 아이들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복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 자리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만석의 다리를 붙잡았지요. 만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과부가 되면 받게 될 편견과 멸시에 대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그리고 만석은 복순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집의 가장이었고,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복순이가 기대어 살아온 이름이었지요. 남편에게 버려진 과부라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치 본인의 인생에 종지부가 찍힐 것만 같았지요. 여보, 제발 가지 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요.
내가 고칠게. 내가 더 잘할게. 나 버리고 가면 나는 어찌 사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여보, 제발. 만석은 복순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며 다리를 뿌리쳤지요. 만석은 복순이를 거칠게 밀쳐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복순이가 아침부터 부쳐둔 전 정성껏 담가둔 반찬들을 보따리에 쓸어 담았지요. 옥년이가 혹시 배고플 수도 있다며 모든 음식들을 죄다 쓸어 담았지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가서 옷가지 몇 벌만 챙겨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생과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겨울 찬바람 속으로 멀어져 갔지요. 복순이는 마당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펑펑 울다가 마당바닥에서 정신을 잃었지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빨래터에서 얼어버린 손이 이제는 감각조차 없었답니다. 정신이 들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남편 만석이 떠나간 대문만을 바라보았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처럼. 바로 다음 날부터 동네가 술렁였어요. 소문이란 비처럼 빠른 법이어서 만석이 돈다발을 들고 젊은 여인과 떠났다는 이야기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복순이라는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떠난 거 아니겠어? 당신도 이제 저 복순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은 길가에서 마주쳐도 말도 섞지 마. 괜히 동네에 이상한 소문만 날 거 아냐. 복순이는 그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들려왔답니다. 세상엔 만석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버려진 복순이에게만 더 가혹했어요. 사흘 동안 복순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울다가 지치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고 멍하니 있다가 또 눈물이 흘렀지요. 무엇이 서러운지 무엇이 억울한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복순이 정신을 차리고 남의 집 농장에 일감이 생겨 일을 하러 간 날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었지요. 그렇게 복순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힌 채 일을 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참 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만석의 고함 소리가 없을 테고 독한 술 냄새도 없을 테지요. 대문을 발로 걷어차이는 소리도 밥상이 엎어지는 소리도 없이 아주 고요했지요.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자마자 술 취해서 화가 난 만석의 시중을 들기 바빴는데 이제 그 긴장감과 공포가 사라진 거예요. 복순은 마당 마룻바닥에 살포시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18살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보는 저녁 노을 풍경이었어요. 항상 이 시간엔 가족들 저녁을 차리느라 어두운 부엌 안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예순이 되어 처음으로 바라보는 저녁 노을이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몸이 스르르 풀렸어요.
어깨에 얹혀져 있던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순이는 일평생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어요. 꿈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쭉 잠들었지요.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뜬 아침이었어요. 복순이는 깜짝 놀라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달려나가더니 솥에 물을 올렸지요. 그리고는 습관처럼 뚝배기를 꺼내 술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파를 썰고 간을 맞추고 뚜껑을 덮고 나서야 복순이는 멈칫했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남편 만석은 없지요. 그러니 이제 아침마다 술국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복순이는 한동안 팔팔 끓고 있는 술국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아기자기한 아침 밥상을 차리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상 앞에 앉았어요.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참 따뜻했어요. 밥이 따뜻한 건지 날씨가 따뜻한 건지 마음이 따뜻한 건지 헷갈렸어요. 누가 뭐라 할까봐 빨리 먹지 않아도 됐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상을 엎을 사람도 없었지요. 60살 여인 복순이는 이 집에서 난생 처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악마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대끼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배웠지만 복순은 60살에 얻은 이 자유가 참 행복했어요. 외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40년 묵은 숨통이 확 트였지요. 이렇게 평온한 몇 일을 보내면서 복순은 40년 넘게 모아온 그 돈이 더 이상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18살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60이 돼서야 되찾았거든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끝내고 옥순이 습관처럼 많이 끓여둔 술국이 든 솥을 보자기에 쌌어요. 복순은 음식 버리는 건 절대 용납 못했거든요. 일하러 가는 길에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주막 영자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터 어귀에 자리한 영자 주모의 주막은 복순이가 가끔 남편 만석의 심부름을 오가며 알게 된 곳이었지요. 영자 주모는 복순이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장터에서 혼자 주막을 꾸려온 지 30년이 넘은 야무진 여인이자 항상 복순을 따뜻하게 챙겨주는 여인이었지요. 복순이는 주막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영자야, 참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내가 오늘 아침에 술국을 너무 많이 끓였는데 손님들한테 한번 나눠줘봐. 그리고 우리 집 부엌에 시래기도 좀 많아서 가져왔어. 우리 영자 기막힌 손맛 이용해서 맛깔난 시래기국 끓이면 손님들이 아주 좋아할 거야. 영자 주모가 장사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라 맨발로 뛰어나와 복순이를 반겼어요. 남편 만석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 바빠서 복순이를 살펴보지 못한 게 항상 미안했지요. 영자는 미안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술국이 든 솥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냄새만으로도 이 술국이 얼마나 맛이 기가 막힐지 알 수 있었고 재료도 아끼지 않고 넣어서 보기만 해도 아주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빈 보자기를 들고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빨리 일을 하러 가야 했지요. 그렇게 그날도 복수는 12시간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농장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 복수는 집으로 가는 길이 점점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마음이 급해서 땅만 보고 뛰었는데 이젠 천천히 걸으며 높은 하늘도 바라보고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도 느끼고 장터에 가서 본인이 먹고 싶은 간식들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물론 복순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어요.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쳐다보듯이 피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복순은 우울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평생 남편 눈치만 보며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복순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혼자 마당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으로 익숙한 여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며칠 전 복순이 술국을 줬던 주모 영자였어요. 영자는 복순이 좋아하는 과일을 바구니 한가득 들고서 찾아왔지요. 복순이 깜짝 놀라 바구니를 받아들고 영자를 마루로 안내했어요. 영자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복순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순아, 너가 며칠 전 주고 간 술국 있잖니? 손님들한테 나눠줬더니 글쎄 그날 이후로 맨날 찾는 거야. 그 술국 먹으러 또 온 건데 왜 없냐고 엄청 실망하는 거야. 30년 동안 주막 운영하면서 안 해본 요리가 없는 나인데 그 술국은 정말 너무 맛있어. 복순아, 나랑 같이 주막에서 일하지 않을래? 너 허리도 많이 안 좋은데 빨래나 농산일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하잖아. 매일 아침에 우리 주막으로 와서 술국이랑 너가 잘하는 반찬 몇 개만 요리해 주는 게 어떠니? 내가 품삯은 섭섭하지 않게 줄게. 그러더니 영자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어요. 복순이 보자기를 펼치자 깨끗하고 부드러운 한복 저고리가 들어있었어요. 복순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 벌밖에 사주지 못해 미안해. 복순아, 난 너가 얼마나 마음 따뜻하고 착한 사람인지 난 잘 알아. 30년 넘게 널 봐왔잖아. 넌 이렇게 좋은 옷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우리 같이 즐겁게 일해보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은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이 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복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음식 솜씨를 알아준다는 것. 그게 참 낯설었거든요. 평생 음식을 해도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만석은 맨날 타박이었고 시부모님은 당연한 듯 받아드셨고 아이들은 어려서 몰랐지요. 평생 부엌에서 온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왔으면서도 자신의 음식이 진짜 맛있다는 걸 예순이 넘어 처음 안 거지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이는 들뜬 마음으로 일어나 서랍 저 안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작은 거울을 꺼내 들었지요. 거울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이었어요. 시집와서 처음 본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눈이 소복히 쌓인 듯 완전히 하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 넷을 키워낸 주름이었고, 시집살이를 견뎌낸 주름이었고, 남편의 구박을 견뎌낸 흰머리였죠. 참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저고리 깃을 반듯하게 여미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어요.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주막에 일하러 가는 것 뿐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원래는 빨래나 농산일을 지으러만 다녔기 때문에 단정해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될 몸과 옷이었기에 거울 보는 것은 시간 낭비였을 뿐이었지요. 영자 주모는 복순이가 들어서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어요. 복순아, 좋은 아침. 아침은 먹었니? 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차 한 잔 마시자. 복순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참 따뜻했지요.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아침에 차를 마시는 일.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못 몰랐어요. 복순의 아침은 항상 혼자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입에 털어놓고 시작했었죠. 그날부터 복순이의 아침이 달라졌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끝내고는 주막에 아주 널찍한 부엌으로 가 재료를 손질하고 국물 육수를 만들고 전 반죽을 만들었지요. 기름 두른 번철에 전을 올리면 노릇노릇 익어가는 냄새가 주막 밖까지 퍼졌어요. 그 맛있는 냄새는 아침부터 장터에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막 쪽으로 끌어당겼지요. 새로운 주모의 손맛이 기가 막히다는 말이 동네에 돌았어요. 복순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기 음식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막에 손님 하나가 복순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아침 든든하게 먹고 일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복순이는 그 말에 뒤를 돌아서야 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복순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 만석이 얼마나 못난 사내였는지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복순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었지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남의 집 사정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고, 여자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잣대에 쉽게 휘말렸죠. 하지만 이제 주막에서 밝게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 복순을 보니 더 이상 복순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렇게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저 외면해온 것이 참 안타깝고 미안해했지요. 퇴근길에는 영자 주모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 날이 생겼어요. 주막에 드나드는 안악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도 생겼지요. 누군가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면 복순이는 잠깐 멈칫하곤 했어요. 내가 이렇게 즐겁고 평화롭게 웃어도 되나 하며 어색했답니다. 어느 저녁 영자 주모가 일을 끝내고 있는 복순을 보며 말했어요. 복순아, 오늘도 진짜 수고 많았어.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지 않을래?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도 복순이 너를 한번 초대해서 저녁 대접해주고 싶어 해.
복순이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고했다는 말, 밥 먹고 가라는 말, 40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60살 복순의 인생에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겁게 중앙길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누군가가 밖에서 복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름 아닌 첫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자와 손녀들이었어요. 복순은 반가운 마음에 손자 손녀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된 그날부터 첫째 아들뿐 아니라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전보다 훨씬 자주 복순이를 찾아왔지요. 예전에 아버지 만석이 있을 때는 늘 가시방석이었거든요. 복순은 낮에는 즐겁게 일하고 밤에는 혼자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자식과 손주들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것이 참 미안하고 민망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뿌듯하게 바라보며 아들 형석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복순이는 아이들이 어릴 때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제대로 웃어준 적이 있었는지, 손자, 손녀들한테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자꾸 떠올랐지요. 늘 만석 눈치를 보느라 정작 소중한 아이들의 곁에는 제대로 있어주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복순이는 그게 참 미안하고 민망했답니다. 형석이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나 어릴 때 기억나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밥상 엎을 때마다 어머니가 우리를 건너방으로 보내시고 문을 닫으셨지요. 나는 항상 문틈으로 다 봤어요. 어머니 혼자 깨진 그릇 줍는 거, 엎어진 밥상 치우는 거, 부엌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우는 거. 근데 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떠나셨을 때 나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말인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슬프기만 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컸잖아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게 우리한테도 제일 좋은 거예요. 형석이가 어릴 때 문틈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걸 복순이는 몰랐어요. 아이들 모르게 치우고 아이들 모르게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다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였지요. 복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더 이상은 울고 싶지 않았어요. 복순이는 눈가를 한번 훔치고 형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석아, 참 고맙다. 난 요즘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과 마음이 참 개운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건지 너는 모를 거야. 40년을 아침마다 오늘은 또 어떤 날일까 마음 졸이며 눈을 떴는데 이제는 참 행복하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다. 너희 넷이 없었으면 어미 진작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 애미가 항상 고맙고 신세만 지는구나.
마당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지요. 복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얼굴이었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이 흘러가며 복수는 주막에서 성실히 일한 덕분에 품삯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품삯은 예전처럼 장롱 깊숙이 숨겨두지 않아도 됐어요. 빼앗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복순이는 먼저 그 돈으로 튼튼한 집신 한 짝을 새로 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요. 내가 이런 걸 사도 되나? 차라리 우리 막내 손녀 집심을 대신 살까? 하지만 큰 마음을 먹고 집신을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보고 한동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이젠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본인의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지요. 동네 안악들과 가까워진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주막 일을 마치고 나오면 장터 근처에서 335 모여 앉아 밤참을 나누는 안악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요. 내가 저 안에 끼어도 되나 싶었지요. 남편 만석의 의심과 불안 때문에 평생 누군가와 어울리는 일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안악이 복순이를 불렀어요. 복순댁,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맨날 우리가 복순댁이 해주는 음식만 먹었는데 이번엔 우리 음식 한번 먹어봐요. 물론 복순댁만큼 솜씨가 좋진 않지만 같이 즐겁게 먹어요. 복순이는 머뭇머뭇 그 자리에 앉았지요. 누군가 고구마를 건네줬고 누군가 웃기는 이야기를 꺼냈고 복순이도 어느 순간 같이 웃고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는 볼이 아프다는 걸 알아챘어요. 너무 웃어서 볼이 당기는 것이었지요. 40년 전 시집 오기 전 친정 부모님과 신나게 웃어보았던 것이 마지막이었지요. 그리고 그 안악들 중에 뜨개 공방을 하는 수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공방에 놀러 오라고 했고 복순이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답니다. 공방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들이 벽을 따라 걸려 있었어요.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복순이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수님이가 바늘 2개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한번 해봐요. 이 뜨개질이라는 게 이쁜 옷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이뻐지지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뜨개질을 하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뜨개질을 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요. 또 뜨개질을 하면서 같이 수다를 떨다 보면 아름다운 정도 싹 트고요. 물론 처음이라 쉽지 않았지요. 코가 틀리고 실이 엉키고 바늘이 잘못 넣어서 수님이가 몇 번씩 풀어줘야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답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됐고 엉키면 풀면 됐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복순이는 그렇게 공방에서 반나절이나 앉아 있었어요. 나올 때 손에는 코가 들쭉날쭉한 뜨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복순이는 집에 오는 내내 그것을 쥐고 왔답니다. 취미라는 것이 생긴 날이었지요. 생계,
효율성 등 책임감만 한가득이었던 복순의 인생에 취미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 줄 알았어요. 순전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실타래를 꺼내 바늘을 들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낮에 주막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면 빨리 저녁 먹고 뜨개질을 할 생각에 어린 아이처럼 설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순이가 장터를 오가는 길에 꼭 들러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동네 의원이었지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터를 오가며 의원 앞을 지나다녔지만 정작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서 의원을 꼭 가야 하는 날도 남편의 고성에 밀려 일터로 내보내지거나 부엌에서 쪽잠을 자며 버텨왔지요. 60살의 복순이의 허리는 참 많이 약해져 있었지요. 18살에 시집 와서 허리를 필 틈이 없을 만큼 일이 많았거든요. 일터에 나가서는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빨래를 하거나 농산일을 했고, 집에 와서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남편 만석에게 늘 허리를 조아려야 했지요.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40년간 그림의 떡처럼 지나치기만 하던 의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침상 위에 누워 아픈 허리 부위에 침을 맞았지요. 시원한 통증이 짜릿하게 퍼져나갔어요. 40년 묵은 통증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았지요. 이렇게 복순은 시집와서 잃어버렸던 40년의 인생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인생에 드디어 봄이 왔다고 그때만큼은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적어도 그 싸늘한 겨울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평화롭게 몇 년이 흘렀어요. 복순은 여전히 아침이면 주막으로 나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마루에서 뜨개질을 했지요. 가끔 허리가 뻐근할 땐 의원에 가서 시원하게 침도 맞고요. 그 작고 고요한 반복이 복순이에게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되었답니다. 만석이 떠난 것이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어요. 멀리 사라진 이야기처럼 지난 생애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서늘한 겨울날이었어요. 주막일을 마치고 골목을 걸어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어스름한 저녁빛 속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체가 보였지요. 행색이 상당히 초라해 보였어요. 땀에 절고 구겨진 옷, 흙투성이 집신 몇 달은 감지 않은 것 같은 부스스한 머리카락. 복순이는 발걸음을 늦추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복순이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바로 전 남편 만석이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어두운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술 냄새, 고함 소리, 엎어지는 밥상,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어깨를 떨던 밤들. 복순이의 사지가 후들거렸어요. 왜 이 사람이 다시 여기 있는 걸까? 몇 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인생을 겨우 되찾았는데. 만석이 복순이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어요. 그런데 만석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늙을 수 있나 싶을 만큼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요. 65의 만석은
이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 같았고 뺨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으며 눈빛에 예전의 그 기세가 많이 사그라들어 있었어요. 그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것이 역력했지요. 기생옥년한테 구박을 받다가 버려지고 빈털터리로 밤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이 몸에 다 나타나 있었답니다. 복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미움도 아니고 측은함도 아닌 그냥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지요. 하지만 만석은 그 거짓골을 하고서도 여전히 복순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 있었지요. 만석의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자기가 이 집에 올 자격이 있다는 눈빛, 자기가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다는 눈빛. 왜 이렇게 늦게 와? 한참 기다렸잖아.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표정이 그게 뭐야? 거기 그렇게 멍청이처럼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술국 좀 끓여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이제 앞으로는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따뜻하게 물 좀 데워. 씻은 지 오래돼서 목욕 좀 해야겠어. 그때 떠나지 말라면서 내 다리 붙잡고 울던 당신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니까 감사한 줄 알아. 복순이는 이런 막무가내의 만석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절대 이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복순을 보고는 만석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석은 분명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빛이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어찌됐든 복순은 우선 부엌으로 들어가 술국을 만들고 만석이 목욕을 할 뜨거운 물을 데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만석이 집을 떠났던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복순은 다시 예전처럼 만석의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그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대문을 뻥 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쳐나왔지요. 마당에 나서는 순간 복순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 하나, 그리고 그 뒤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둘이 서 있었어요.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복순을 위협적으로 째려보는데 그 눈빛은 지금 당장 누군가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글거렸지요. 복순이는 그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평생 남한테 민폐 한 번 끼친 적이 없는 복순이었어요.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친 적이 없었답니다. 여인이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여기 최만석이라는 쥐새끼가 숨어 들어왔지? 어딨어? 당장 나와! 아, 저기 있네. 야, 최만석. 넌 이제 도망 절대 못 가. 내가 2달을 넘게 찾아다녔어. 당신이랑 같이 다니던 그 기생년 옥년이 알지? 그 계집이 우리 가게에서 비단이랑 장신구를 당신 이름으로 해서 외상을 해서 얼마나 사갔는지 알아? 최고급 비단이 몇 필이고 장신구가 수십 개이니 거의 집 한 채 값이야. 집 한 채.
당신이 그 계집 옆에서 다 갚겠다고 손도장도 찍었잖아. 그게 기억 안 나? 맨날 술 취해서 돌아댕기더니 술김에 해롱해롱해서 도장 찍은 게 뻔하구만. 그 기생은 당신 돈 다 떨어져 가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죄다 긁어내고 떠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 비싼 것들을 외상으로 내준 내가 바보 머저리지. 어쨌든 당신 나한테 이 돈 갚아야 해. 오늘 여기서 해결 안 하면 나 안 가. 나랑 같이 온 이 두 남정네 보이지? 오늘 돈을 갚겠다고 서약을 하든지 이 두 사내 손에 끝장나던지 둘 중 하나로 정해. 복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어요. 비단 몇 필, 장신구, 집 한 채 값, 보증. 기생 옥면이라는 여인이 한 짓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만석의 돈이 바닥나는 것을 보면서도 착한 가면을 쓰고 눌러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만석 이름을 이용해 긁어갈 수 있는 것을 다 긁어가고 떠난 것이었지요. 술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만석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장신구 가게로 데려가서 만석 이름으로 외상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비싼 장신구와 비단을 가지고 만석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만석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제 욕심에 제가 당하고 복순이는 서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너무 피곤했지요. 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저 사람이 끌고 다니는 소란이 평생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구나 싶었지요.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러다가 복순이 뒤로 슬그머니 몸을 숨기려 했지요. 평생 그래왔듯이 복순이를 방패막이로 쓰려는 것이었어요. 복순이는 옆으로 비켜서며 만석을 가리지 않았어요.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만석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했지요. 만석이 우물쭈물 하더니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조심스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생 옥녀는 진정 날 사랑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게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돈 보따리를 사랑했을 뿐이지.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완벽했소. 그렇게 어리고 이쁜 여인이 밥도 해주고 이런 늙은이를 사랑해주니 내가 왕이 된 것 같았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이다. 돈이 더 없냐고 짜증을 내질 않나. 툭 하면 물건을 던지기 일쑤고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오. 옥년이 던진 물건에 하도 맞아서 내 몸에 멍이 없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소. 하지만 그 계집은 내가 필요할 땐 다시 천사가 되었소. 하던 일이 기생이니 남자 후리는 건 일도 아니지요. 어느 날 밤 세상 다정하게 나에게 술을 따라주며 날 고주망태로 만들더니 갑자기 밥 마시러 나가자며 나를 그 장신구 가게로 데리고 간 거요. 뭐 종이에 내 이름을 적으라는데 난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소. 그게 다 당신 업보인 게야. 이렇게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데 그 젊은 계집한테 홀려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 뭐. 나에게 동정심 따위 느끼게 하려는 셈이면 거둬도 난 널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물건값 다 받아낼 거야. 자, 보아하니 돈을 갚을 능력 따위는 티클만큼도 없어 보이니 일단 끌어내자. 그러더니 양쪽에 서 있던 두 남정네가 위협적인 얼굴을 하며 만석이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복수는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만석을 보내버리면 복수는 다시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조용한 아침,
영자 주모와 나누는 차 한 잔, 밤에 혼자 앉아 뜨는 뜨개질, 아무도 없는 깨끗한 집,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복순이 것이 될 수 있었지요. 눈 한 번 질끈 감고 모른 척하면 될 것이었지요. 하지만 만석은 복순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아빠이자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복순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우선 제가 이 사람 편을 들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노름판을 전전하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처음 보는 기생한테 갖다 바치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저도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제 소중한 자식들의 아버지예요. 제 손주들의 할아버지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위험만 지켜주세요. 이 마을에 빨래터가 하나 있어요. 장사가 하도 잘 돼서 일감이 넘쳐나는데 일손은 늘 부족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농장이 있는데 땅이 아주 비옥해서 거기도 항상 일손이 모자라지요. 저 사람을 거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매일 받아오는 품삯으로 물건값을 갚아나가게 하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이 일하는 동안 잘 수 있는 곳, 씻을 수 있는 곳, 밥 먹을 수 있는 곳만 마련해 주세요. 대단한 집은 필요 없습니다. 비와 바람 정도만 피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 하나면 충분해요.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장신구 가게 여인은 복순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처음 들어올 때의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지요. 복순이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인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아주머니는 저 인간한테 참 과분한 사람이네요. 아주머니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근데 딱 한 가지만요. 저 인간이 또 도망가거나 꾀를 부리거나 하면 그때는 아주머니 말도 듣지 않을 겁니다. 잠신구 가게 안악이 사내들에게 눈짓을 하자 만석을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만석은 비틀거리며 바닥을 짚었어요. 복순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쪼그라들고 늙어버린 만석이었어요. 한때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초라한 늙은 사내였지요. 복순이는 만석을 향해 낮게 말했어요. 잘 들었지요. 내일부터 나가서 일하세요. 혹시나 도망쳐서 또 우리 집으로 오면 그땐 정말 모른 척 할 거예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떨구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그리고는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고분고분하게 두 남정네와 장신구 가게 안악을 뒤따라 나섰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하니 빨래터와 농장 근처에 집을 알아보러 가는 거겠지요. 그렇게 복순이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남았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홀가분해야 할 것 같은데 홀가분하지도 않고 시원해야 할 것 같은데 시원하지도 않았지요. 그렇다고 슬프다고 하기도 애매했어요.
대문을 나서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 만석의 삐쩍 마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저려왔답니다. 복수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고자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했어요. 만석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지 싶었어요. 18의 복순이가 처음 본 만석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당당한 청년이었어요. 열망도 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평생 술과 노름 사이에서 늙어버렸을까? 그게 만석 탓인지 세상 탓인지 아니면 그냥 그게 저 사람 팔자였는지 복순이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복순이가 지금 되찾은 이 삶을, 이 조용하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동정심 때문에 다시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됐어요. 저 인간이 날 떠나고 내가 자유를 되찾아 가던 날,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봄인 줄 알았어. 자유를 되찾았으니 봄이 왔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봄이 아니었어. 그냥 겨울이 끝나고 눈이 녹은 거였지. 그 사람은 떠났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거야. 오늘 그 삐쩍 마르고 두려움 가득한 남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나도 저렸어.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 감정이 없겠어. 순간적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어. 내가 남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지.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이제 비로소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야. 그 인간이 떠난 날 내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게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지. 이젠 나한테도 남편 없이도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진짜 내 인생의 봄은 바로 오늘 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난 아침, 복순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마루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주막으로 나섰지요. 부엌에서 즐겁게 일하며 주막에 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제 마당에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오늘 하루는 평온하고 따뜻했어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앞치마를 벗고 주막문을 나서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막내 아들 형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었지요. 다 같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즐겁게 집으로 향했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드는데 저 아래 언덕 너머로 농장이 보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빛 속에 허리를 굽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그 많은 일꾼들 중 복순은 만석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복순이는 말없이 만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아들 형수가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얘들아, 저기 봐. 저기 저 언덕 아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보이지? 그리고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 말이야. 저분이 너희 할아버지야. 우리 민수랑 서연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까치발을 들고 바라보았어요. 진짜?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우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 진짜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멀리서 만석이 허리를 폈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손자, 손녀들이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는지 만석도 어색하게 손을 한번 흔들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일을 했지요. 복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라도 살아있는 것. 우리 손주들 눈에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 남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저녁 공기가 부드러웠고 길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깔려 있었지요. 복순이의 꽃무늬 저고리가 바람에 살랑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복순 주모라 불렀어요. 누군가의 아내 또는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지요. 18에 피었어야 할 꽃이 60이 넘어서야 피어났지만 이 꽃은 쉽게 지지 않을 것이에요. 40년의 겨울을 버텨낸 뿌리가 있었으니까요. 늦게 피었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꽃이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살짝쿵 눌러주시와요.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